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하시던 일 멈추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나란히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8세에 세상을 떠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은 평생을 정말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셨지요. 옷장에는 50년 전 옷까지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결혼할 때 받으신 그릇 세트가 그대로 있었고, 베란다와 창고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이거 좀 버리자라고 하면 이 어머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 너희가 뭘 몰라? 그런데 이 어머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을 앓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자식들이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집 안가득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자식들은 한 달 동안 매일 울었답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머니가 그리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물건을 버리는 게 너무 죄송했고, 그렇다고 그 많은 물건을 다 가져갈 수도 없었고,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버려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괴로우셨던 겁니다. 한 달 내내 마스크를 쓰고 먼지를 마시고 곰팡이를 닦으며 정리하셨답니다. 따님 중 한 분은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그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리웠지만 동시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기고 가셨을까? 왜 한 번이라도 정리해주고 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절대 이런 짐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5세 되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그때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시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셨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물건을 정리하고 가자.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지 말자. 그날부터 이 할아버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물건씩,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구역씩 서두르지 않으셨답니다. 옷장 속 옷 하나를 꺼내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하시고 고마웠던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시고, 추억이 깊은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시고, 그렇게 2년에 걸쳐 집을 정돈하셨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님 집에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넓은 거실에 소파 하나, 작은 탁자 하나, 화분 몇 개뿐. 햇살이 거실 바닥까지 환하게 들어옵니다. 부엌에는 정말 쓰는 그릇만 있고, 옷장에는 좋아하는 옷만 몇 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님 얼굴이 그렇게 평온해 보이실 수가 없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 내가 70평생 모은 물건을 비우면서 알았어요. 물건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 청소도 쉽고 찾는 물건도 바로 찾고, 무엇보다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이 한나절이면 정리할 수 있겠지. 그게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매일 쓰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정말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10개 중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개에서 8개는 언젠가 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 7개에서 8개가 우리의 시간, 에너지, 마음의 평온까지 빼앗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결코 죽음을 준비하라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자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남은 삶을 껴안는 가장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비움이 노후의 가장 큰 선물인지 깊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둘째,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시고 무작정 비우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물건을 못 버릴까요? 왜 쌓아두기만 하고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70대, 80대 세대는 전쟁 직후와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온 세대입니다. 물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한 그릇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 시절에는 뭐든지 아껴 써야 했고, 고장나면 고쳐 썼고, 못 쓰게 되어도 다른 용도로 바꿔서 끝까지 썼습니다.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세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마음이 몸에 밴 겁니다. 옷 한 벌을 버리려 해도 손이 떨리고 그릇 하나를 버리려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낭비하지 않는 마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세대의 품격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절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마음과 정말로 쓰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못 버리는 물건들 중 대부분은 사실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그 양복 결혼식 때 입으신 그 한복, 젊은 시절 입으시던 그 예쁜 원피스, 지난 10년간 몇 번이나 꺼내 입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두고도 입을고 입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또 입을 거야, 이거 얼마짜리였는데 하면서 못 버리고 계시죠. 장식장 안에 그릇들은 어떨까요? 결혼할 때 받은 그 비싼 찻잔 세트,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두신 그 접시 세트, 실제로 사용하신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저 장식장 안에서 먼지만 쓰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에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을 관리하는 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먼지를 털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다 우리 시간입니다. 물건이 우리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또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공간이 좁아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고, 뭔가 찾을 때마다 한참을 뒤져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공간이 좁으면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지요. 물건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눈앞에 쌓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이 마음 한구석에 깔려 있게 됩니다. 이 부담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는데 버리면 추억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시적인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건은 추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시절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에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그 시절에 갇혀 살게 됩니다. 물건을 놓아주면 추억은 순수한 기억으로 마음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따님이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셨답니다. 어머니 집에는 50년이 넘는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처음에는 이 따님도 뭐 하나 못 버리겠더랍니다. 다 엄마의 흔적이니까요.
그런데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셨던 낡은 수첩 하나.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쓴 짧은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에 기쁨 힘들었던 시절에 한숨 남편과의 추억 같은 것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지요. 이 따님은 결국 어머니의 수천 개 물건 중에서 그 수첩 하나만 남기셨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수첩을 펼쳐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신답니다. 이 따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물건을 다 간직했어도 엄마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첩 하나만으로도 엄마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오히려 이 하나가 있어서 엄마가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추억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하나를 남겨두는 것이 수천 개를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위해 있는 걸까? 내가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하시면 많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저 아까워서 버리기 미안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이제 놓아드릴 때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 좋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많은 물건을 버릴 이유가 될까?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자식들이 산더미 같은 짐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부모님 유품을 정리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힘들까요? 먼저 시간적으로 힘이 듭니다. 자식들은 대부분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유품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집을 정리하는데 평균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식들의 일상은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다음으로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오래된 집의 물건들은 무겁고 먼지도 많고 때로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그걸 다 꺼내서 분류하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고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미 50대, 60대가 되었을 겁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자식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이 옷 엄마가 좋아하셨지. 이거 아버지가 아끼셨던 건데. 이건 내가 어릴 때 선물 드린 건데 하면서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 속에서 판단을 해야 하고 슬픔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슬픔 속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버려야 하는데 버리기 미안한 감정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물건을 자식 손으로 버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그렇다고 다 가져갈 수도 없어서 자식들은 매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엄마가 이걸 버리면 서운해하실 텐데 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아끼셨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따님이 어머니를 여의고 한 달 동안 매주 어머니 집에 가서 정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어머니 집에 앉아서 울고 계셨답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머니의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모아두신 약 봉투 영수증, 누런 편지들이 가득했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봐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다 읽어봐야 했던 겁니다. 그 작업이 끝도 없더랍니다. 이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고통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셨던 물건이라도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미리 정리하는 것은 자식에게 주는 5가지 선물입니다. 첫째, 시간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유품 정리에 쓸 시간을 여러분이 미리 줄여주시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을 추억하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둘째, 체력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제 젊지 않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셋째, 마음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벼운 집은 자식들의 슬픔도 가볍게 해줍니다. 넷째, 선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르신 물건이 남아있으면 자식들은 이건 엄마가 정말 아끼셨던 거구나, 이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거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다섯째, 이별의 선물입니다. 물건과 미리 이별하는 과정은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주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생각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이 움직이시는지요? 미리 정리하는 것은 결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가벼운 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비움이 주는 선물은 자식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돌아옵니다. 비움이 주는 5가지 놀라운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공간의 여유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놀랄 만큼 넓어 보입니다. 같은 집인데도 거실이 2배는 넓어 보이고 방이 훨씬 커 보입니다. 햇살이 바닥 끝까지 들어오고 공기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마치 새로 이사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우기를 실천하신 후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 집이었는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안전의 회복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낙상 사고입니다. 노년에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오랜 입원으로 이어지고, 입원은 급속한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 통로에 쌓인 상자 흔들리는 가구, 이런 것들이 모두 낙상 위험입니다. 집을 비우시면 이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안전한 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선물은 청소의 자유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가 정말 힘듭니다. 이것저것 드러내고 먼지 털고 다시 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비우시면 청소가 놀랄 만큼 쉬워집니다. 30분이면 온 집안이 깨끗해집니다. 청소에 쓰던 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을 다른 즐거움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복잡한 물건들이 사라지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감각입니다. 집이 정리되니까 머릿속도 정리되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진짜 소중한 것의 발견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수많은 물건을 비우고 나면 끝까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아내와의 첫 여행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자식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반지 하나, 수천 개의 물건에 가려져 있던 진짜 보물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제로 비움을 실천하신 어느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고 나니까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넓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비워야 할까요? 지금 당장 비워야 할
7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옷장에 한 해 넘게 안 입은 옷들입니다. 옷장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옷은 상대적으로 감정적 애착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입으신 옷들을 꺼내보세요.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가끔 보기만 하고 입지는 않는 옷들이요. 그런 옷들을 꺼내서 3가지로 나누세요. 첫째, 상태가 좋고 누군가 입을 수 있는 옷은 기부하세요. 둘째,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이지만 안 입는 옷은 사진을 찍어두고 보내드리세요. 셋째, 낡아서 못 입는 옷은 감사 인사와 함께 버리세요.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옷을 꺼낼 때 한 벌씩 직접 입어보세요. 입어봤을 때 몸에 안 맞거나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옷은 이제 여러분의 옷이 아닙니다. 놓아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장식장 안에 무거운 그릇과 쓰지 않는 그릇 세트입니다. 장식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들어있습니까? 결혼할 때 받은 그릇 세트 기념품으로 받은 잔들 선물로 들어온 도자기들, 대부분이 장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쓰지 않는 것들일 겁니다. 이 그릇들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쓰신 것만 남기세요. 안 쓰는 그릇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말 예쁜 것 몇 개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특히 무거운 그릇들은 우선적으로 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그릇은 떨어뜨려서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서랍 속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 된 영수증, 이미 필요 없어진 서류들, 보관 기간이 지난 문서들, 이런 것들은 서랍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가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보관해야 하는 서류 몇 가지만 따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옛날 영수증, 지난 가계부 오래된 고지서 같은 것들은 바로 버리셔도 됩니다. 네 번째 영역은 책장에 다시 안 볼 책들과 잡지입니다. 책은 정말 정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 거야 하는 마음이 강하지요.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시면 지난 5년 동안 다시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시는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좋은 책들은 도서관이나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세요. 누군가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읽고 싶은 책 몇 권과 인생에 의미가 있는 책 몇 권만 남기세요. 잡지는 보관 가치가 거의 없으니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베란다와 창고에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베란다나 창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언젠가 고쳐서 쓸 거야 하고 쌓아두신 물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고장난 라디오 안 쓰는 가전제품, 낡은 화분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저걸 고쳐서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고쳐서 쓰실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폐기물 처리 규정에 맞게 잘 버리시거나 고물상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영역은 주방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와 양념입니다.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오래된 통조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식재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소량 구입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식을 쌓아두면 오히려 낭비가 됩니다. 일곱 번째 영역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쌓인 옛 원망과 후회의 감정입니다. 이것도 비움의 대상입니다. 집안의 물건만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지난 선택에 대한 후회, 스스로에 대한 자책, 이런 것들을 이제 놓아주시는 연습을 하세요. 편지를 써서 불태우시는 방법도 좋고 일기에 다 쏟아놓고 찢어버리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이 가벼워질 때 마음도 함께 가벼워져야 진짜 비움입니다. 지금까지 비울 영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꺼번에 다 해야 하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지쳐서 포기하시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물건씩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딱 한 물건만 비우는 겁니다. 오늘은 옷 한 벌, 내일은 그릇 한 개, 모레는 책 한 권.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한 달이면 30개의 물건이 비워지고 1년이면 365개의 물건이 비워집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집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은 부담이 없어서 지속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한 구역씩 정리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하루에 서랍 하나, 일주일에 선반 하나, 한 달에 방 하나,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한 번에 3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30분의 힘이 놀랍게 큽니다. 그리고 버리기 어려운 물건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인사 방법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해보세요. 이 방법은 일본의 유명한 정리 전문가가 알려준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물건과의 이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사진 남기기 방법입니다. 추억이 깊은 물건은 사진을 찍어서 파일에 저장해 두세요. 물건은 없어져도 사진은 남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지요. 셋째, 필요한 이에게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내게는 안 쓰지만 누군가에게는 귀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 이웃, 지역, 복지관,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물건이 제 역할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넷째, 의례적으로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편지나 추억의 물건은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식을 통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방법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리하세요.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정리하시면 그 시간이 귀한 추억이 됩니다. 어느 할머님이 손녀와 함께 옷장을 정리하시면서 옷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이건 네 아빠 돌잔치 때 입은 한복이야. 이건 할아버지가 처음 사주신 옷이야. 이건 내가 가장 좋아했던 봄옷이야.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제가 이 한복은 간직할게요. 나중에 제 딸이 돌잔치 할 때 입힐게요. 이런 식으로 물건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옷을 정리한 게 아니라 손녀와 함께 내 인생을 정리한 시간이었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시간이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비움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우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비움의 목적은 텅빔이 아닙니다. 비움의 진짜 목적은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기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첫째, 추억이 깃든 단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모든 추억의 물건을 다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추억에 대해 가장 상징적인 물건 하나씩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앨범 중 가장 사랑하는 사진, 몇 장 어머니가 주신 반지 하나, 남편이 선물한 편지 하나, 자식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하나, 이렇게 인생의 각 챕터마다 상징이 되는 물건 하나씩은 남기세요.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보물이 됩니다. 둘째,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매일 봐도 기쁨을 주는 물건이 있다면 남기세요. 좋아하는 화분 악기는 찻잔 편안한 의자, 좋아하는 책 몇 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기쁨을 주는 물건들입니다. 공간을 차지해도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지요. 셋째, 건강과 안전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비움의 열정에 휩쓸려 건강이나 안전에 꼭 필요한 물건까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먹어야 하는 약, 안경, 지팡이, 혈압계 같은 것들은 당연히 남겨야 합니다. 비상용 물품들도 적절히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자식에게 진심으로 물려주고 싶은 한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미리 자식과 상의해서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짧게 적어두시면
자식들이 그 물건을 평생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담은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오래된 일기, 중요한 편지, 가족 앨범 중 핵심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증언하는 귀한 자료입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정리해서 한 곳에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비움은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움의 진짜 목적은 진짜 소중한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물건 속에 묻혀 있던 진짜 보물들이 비움을 통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우리의 시간, 공간, 에너지, 마음의 평온을 조용히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는 자식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비우세요.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비움은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옷장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장식장, 서랍, 책장, 베란다, 주방 순서로 차근차근 정리하세요. 하루에 한 물건씩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물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한 이에게 선물하세요. 가족과 함께 정리하시면 귀한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세요. 추억의 상징물, 정말 사랑하는 것들,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것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한두 가지 여러분의 역사를 담은 기록들. 이것들은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빈 공간에 채워지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인생은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옷장을 열고 한 해 동안 안 입은 옷 한 벌을 꺼내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한 뒤 기부 상자에 넣으세요. 딱 한 벌이면 됩니다. 둘째, 서랍 하나를 정해서 30분만 정리해 보세요. 한 개의 서랍이 여러분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정말 소중한 물건 3가지를 꼽아보세요. 그 3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보여줄 겁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가벼운 집을 만들고, 가벼운 집은 가벼운 마음을 만들고, 가벼운 마음은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외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여정이고, 남은 삶을 껴안는 여정입니다. 비우시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가벼운 집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가장 따뜻한 노후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물건을 아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더 아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비우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남은 삶을 껴안는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잠시 하시던 일 멈추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73살 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동네 이웃들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 드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말 한마디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평생 너무 참고 사셨네요.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병상에서 하염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이웃 눈치 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가고 싶은 곳을 꾹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하신 분은 10명 중에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8명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70대에 왜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우리가 그동안 남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특별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20대는 하루로 치면 아침 6시 무렵입니다.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지요. 30대는 오전 9시 한창 일할 시간입니다. 40대는 낮 12시 정오에 해당합니다. 50대는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지요. 그럼 60대는 언제일까요? 오후 5시 무렵입니다. 그리고 70대는 오후 7시 무렵이 됩니다. 여러분, 오후 7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애쓰셨으니 이제는 내 시간을 즐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오전 9시처럼, 정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5 되셨는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 모시느라 결혼해서는 자식들 키우느라,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손주들 봐주느라 정신없이 사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는데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 그게 너무 서글프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 끄덕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왜 우리는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배웠습니다.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미덕이고 그게 성숙한 어른이라고 배웠지요. 물론 그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 수 있었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르침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법은 배웠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법은 배웠지만 나에게 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은 배웠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입니까? 배우자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것입니까? 이웃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7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부모님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직장도 은퇴하셨지요. 이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또다시 남의 눈치를 보며 허비하신다면 정말 아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님은 72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돈 아깝게 왜 그래요? 그냥 집에서 손주나 봐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주눅 들어서 그림 배우는 것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님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가 쓰는 건데 왜 너희가 뭐라고 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할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3년째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작은 전시회도 여셨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엄마가 화가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한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엄마의 가장 큰 팬이 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면 처음에는 주변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 눈치를 보며 살면 오히려 무시당하지만 당당하게 내 길을 가면 존중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남 눈치를 보며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이 쌓였는지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제대로 봐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처는 바로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상처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꾹 참았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도 우리 아들 힘들까봐 참으셨지요. 남편이 속상하게 해도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지 하고 참으셨지요. 친구가 무례하게 해도 오래된 사이니까 하고 참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삼킨 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몸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겪으시는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화병이라고 부르지요.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님은 평생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울면서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더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꿈이 있으셨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지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셨지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의무를 위해 그 꿈을 접으셔야 했습니다. 어느 할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대요. 하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꿈을 접으셨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제 이른이 넘으니까 배 타러 갈 힘도 없다고 하시며 우시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 번째 상처는 입고 싶은 옷을 못 입은 상처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큰 상처입니다. 예쁜 옷, 화려한 옷, 젊어 보이는 옷을 입고 싶어도 이 나이에 무슨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창피해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입으셨지요. 옷이라는 게 그저 몸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네 번째 상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난 상처입니다. 오래된 친구 보고 싶은 학창시절, 동창 한 번쯤 다시 만나보고 싶은 첫사랑,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나이에 무슨 친구 자식들이 이상하게 볼까, 배우자가 싫어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 한번 못 해보셨지요. 그리워도 참고, 보고 싶어도 참고,
그러다가 부고 소식을 듣고 후회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다섯 번째 상처. 이게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바로 진짜 나를 잃어버린 상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할아버지,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십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역할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작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오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짊어지고 오신 짐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70대부터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할 5가지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자식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죄책감이 참 많으십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더 해줬을 텐데, 내가 공부를 더 시켰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도 자식들 앞에서는 움츠러드시지요. 여러분, 이제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어머님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돈을 대주셨다고 합니다. 본인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노후 자금까지 헐어서 주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한테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주었던 게 마음에 걸려서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이 나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 매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왜 돈을 다 써버리셨어요? 이제 누가 엄마 병원비 대요? 자식에 대한 죄책감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사시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이웃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척들이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들은 여러분 생각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음식을 먹든 어디를 가든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과거의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한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도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못하시고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체면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체면이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고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체면입니다. 과거의 체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체면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라는 환상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강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환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참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한 번만 참으면 집안이 편해. 내가 한 번만 참으면 자식들이 행복해.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는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참아서 만드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75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신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혼자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러다가 75대시던 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기차표를 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과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시어머니 병원 때문에 못 갔던 그 바닷가로 가셨답니다. 50년 동안 마음에 품고만 있던 그곳에 드디어 혼자서 가신 겁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시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셨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너무 자유로워서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그동안 못했을까? 왜 이 나이까지 참기만 했을까? 여러분, 이 어머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짐을 내려놓으셨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내일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거울 보며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거울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한다. 오늘도 잘해보자. 나 오늘도 멋지네. 이런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인사하고 격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둘째, 싫은 건 분명하게 싫다고 말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세요로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친구가 계속 불쾌하게 하면 나는 그런 말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력이 없으면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진짜로 만듭니다. 셋째, 내 돈은 내가 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평생 아끼고 모은 돈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돈을 자기가 쓰지 못하십니다. 자식들 생각, 손주들 생각 때문에 늘 망설이시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당당하게 나를 위해 쓰세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좋은 옷 사고 싶으면 사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 돈을 쓰셔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훨씬 큰 축복입니다. 넷째, 취미 하나 이상 갖기입니다. 취미가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만 챙기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셨지요. 이제부터라도 취미를 하나 찾아보세요. 그림, 노래, 춤, 산책, 등산, 독서, 정원, 가꾸기, 요리 뭐든 좋습니다.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취미가 있으시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취미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섯째, 새로운 사람 만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들 하지요.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들어보세요.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좋은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나를 위한 시간 30분 확보하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딱 30분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 의무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일기 쓰기 좋아하는, 책 읽기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3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줍니다. 7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일기를 쓰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많아지고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감사일기가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몇 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건강이 좋아진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2 되시던 해에 결심을 하셨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자고요.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먼저 싫어하던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신 진짜 좋아하는 분들만 만나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혈압이 정상 가까이 떨어졌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랍니다. 할아버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의사 선생님, 마음의 병을 고치니까 몸도 낫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진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셨답니다. 그런데 70세에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나는 오늘 이게 먹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며느리가 서운하게 하면 그 말은 좀 속상했다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당황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요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편해요. 놀라우시죠? 솔직해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겁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맨 얼굴로 만나야 진짜 정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 어느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님이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에 나가셨답니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친구가 생기면서 지금은 친구들과 매주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신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자존감을 회복한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였지요.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이 있어요. 자존감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갈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셨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기 전에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택 1가지 하기입니다. 둘째, 거절에 한마디 연습하기입니다. 셋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3가지 적어보기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시면 오히려 모두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여러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만들어드릴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나란히 들었습니다. 이 2분의 이야기가 너무 대조적이어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 2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0살 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난달에 5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 다녀오셨답니다. 젊은 시절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니까
그야말로 평생의 친구들이지요.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새 옷도 사시고 미용실도 다녀오시고 친구들 줄 작은 선물도 준비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모임에 다녀오신 후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임에 다녀오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모이면 처음 30분은 정말 반갑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너 여전하구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답니다. 누구누구는 병이 들었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속을 썩인다더라. 누구는 치매가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1시간. 그 다음에는 자기 건강 이야기,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 무슨 약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1시간. 그 다음에는 세상 한탄, 요즘 세상이 어떻다, 젊은 사람들이 어쩐다, 정치가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또 1시간. 그렇게 3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시면 뭐가 남을까요? 이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얼굴은 봤는데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내 기운까지 다 빨려서 피곤하기만 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 만나고 오면 힘이 났는데 요즘은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3살 되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1년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서예 교실에는 놀랍게도 30대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젊은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으셨답니다. 나이 차이가 40살이나 나는데 대화가 될까 싶으셨지요. 그런데 이 젊은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할아버님을 대하더랍니다. 어르신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인 대접만 하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의 학생으로 존중해 주셨답니다. 할아버님이 글씨를 잘 쓰시면 진심으로 감탄하시고, 잘못 쓰시면 친절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인생 고민까지 나누시더랍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님이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힘들어 하시던 시기였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 젊은 선생님이 할아버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두 분이 카페에 가서 2시간을 이야기하셨답니다. 할아버님이 그동안 자식들에게도 말 못했던 외로움을 이 젊은 선생님에게 다 털어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긴 세월을 견뎌오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님은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셨답니다. 60평생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서도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두 분은 진짜 친구가 되셨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넘어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진짜 친구요. 지금 이 할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 통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 덕분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고 공허해지신 분이 있고 40살 어린 젊은이와 만나서 인생이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몇 살이십니까? 혹시 모두가 비슷한 나이대이신가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70대, 80대 뿐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는 오래된 친구만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하지만 오래된 친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말통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공허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가 주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셋째, 당장 어디서 어떻게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공허해질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는 봄과 여름입니다. 꿈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고 앞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시기지요. 이 시기의 친구들은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40대와 50대는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자리를 잡고 가족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는 시기지요. 이 시기의 친구들은 함께 살아가는 동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60대, 70대, 80대는 어떤 시기일까요? 늦가을과 겨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 사귄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다들 인생의 같은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늦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비슷한 걱정을 하고 비슷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제가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반복되는 5가지 이야기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패턴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지. 너 그때 기억나? 학창시절 그 선생님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현재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이 순간의 나,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 나는 당뇨야.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 어디가 좋대.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남의 대부분이 건강 이야기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까지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세 번째 패턴은 자식과 손주 자랑이나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어쩌고. 우리 손주가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서로 자랑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이 자리에 나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존재하고 정작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패턴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요즘 며느리는 어떻고,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고, 요즘 세상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들 거기에 동조하면서 불만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대화를 한두 시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이 더 싫어집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세상 한탄입니다. 요즘 뉴스 봤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우리 세대만 고생했지.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번 한탄으로 끝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패턴이 낯설지 않으시죠?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이런 이야기 없이 모임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만남 전체가 이 5가지 패턴으로만 채워질 때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친구들끼리는 이미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과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인생 단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대화가 점점 익숙한 레퍼토리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서로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기억 속 모습에 서로를 가둬둡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던 친구는 평생 그 공부 잘했던 애로만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1살 되신 이 어머님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오랜만에 나가셨답니다. 이 어머님은 최근 3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평생 집에만 계시다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셨고, 글쓰기도 배우기 시작하셨고, 심지어 작은 시를 써서 지역 문학지에 발표도 하셨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제2막을 새롭게 여신 거지요. 그런데 동창회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네가 무슨 시를 써?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애도 아니고 이 나이에 뭔 문학이야. 그런 거 해서 뭐 할래? 이런 반응이었답니다. 이 어머님은 너무 실망하셔서 집에 돌아오셔서 혼자 우셨답니다. 새로운 자기 모습을 친구들이 하나도 봐주지 않았다는 게 서러우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오래된 친구들의 한계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서로를 너무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에 서로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새로운 나를 봐주지 않고 어제의 나로만 대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 나를 백지 상태로 바라봐주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말이 통하는 젊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오래된 친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는 오래된 친구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주는 4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그 어떤 새 친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추억의 공유입니다. 오래된 친구와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 젊은 시절의 추억,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건너온 경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만들어준 유산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17살에 어떤 아이였는지는 모릅니다. 오직 오래된 친구만이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해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편안함입니다. 오래된 친구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옛날 이야기 한 줄 꺼내면 바로 아, 그때 그거? 하고 공감해줍니다. 이런 편안함은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몇 년을 못 만나도 전화 한 통에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그 느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들여 줄 거라는 그 믿음. 이건 세월이 보장해주는 안전망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뿌리의 감각입니다. 오래된 친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고향, 내 가족사, 내 젊은 시절의 꿈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친구의 소중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선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친구만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5가지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각의 선물입니다. 젊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그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상황도 새로운 각도에서 봅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온 경험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둘째, 젊은 에너지의 선물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괜히 기운이 납니다. 웃음이 늘어나고 말이 많아지고 걸음걸이까지 활기차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에너지에 노출되면 실제로 뇌가 활성화되고 몸까지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셋째, 배움의 기쁨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울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음악,
새로운 말투까지.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넷째,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선물입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는 살기 어렵지요.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심지어 주민센터 서류 발급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어보자니 미안하고 혼자 배우자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 통하는 젊은 친구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디지털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바로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할 때 그때 비로소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게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친구의 4가지 선물과 젊은 친구의 5가지 선물을 비교해 보세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쪽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풍요로운 노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친구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한 75세 어르신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자기만의 친구 비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친구 5명, 비슷한 나이대 새 친구 3명, 그리고 자기보다 20살 이상 어린 젊은 친구 2명, 이렇게 10명 정도의 친구를 유지하신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래된 친구는 내 뿌리를 지켜주고, 비슷한 나이 친구는 현재를 함께 나누고, 젊은 친구는 미래를 열어줘요.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인생이 풍요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젊은 친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나이에 젊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 같은 노인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관계를 맺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문화센터에서 30대 선생님과 친구가 되신 어느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은 72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문화센터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30세 여자분이셨지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수업 중에도 말을 잘 못하셨답니다. 이 어린 사람에게 이런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생각에 위축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 젊은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셨답니다. 할머님, 궁금하신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거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할머님,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할머님이 용기를 내서 선생님, 저랑 차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지금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머님이 선생님에게 밥을 사주시고 선생님은 할머님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화가 극에 다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결혼 생활 이야기, 직장, 고민, 아이 키우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할머님께 털어놓으시고 할머님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자기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지금의 외로움 같은 것을 선생님께 나누십니다. 이 할머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선생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해요. 이 친구 덕분에 다시 세상이 재미있어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동네 카페 젊은 사장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76세 되신 이 할아버님은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답니다. 외로움이 심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 겸 동네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드셨지요. 그 카페의 사장님이 30대 후반의 청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으셨답니다. 그런데 매일 오시는 할아버님께 이 사장님이 서서히 관심을 가지시더랍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 원두 새로 들여왔는데 드셔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할아버님이 우산 없이 카페에 가셨답니다. 우산이 없으시니 비가 그칠 때까지 카페에 좀 오래 앉아 계시게 되었지요. 그때 이 사장님이 할아버님 옆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어르신, 제가 가게 일 없는데 잠깐 같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손님이 없는 시간에 두 분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사장님은 할아버님께 사업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할아버님은 인생 경험을 나눠주십니다. 어떤 때는 할아버님이 조언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사장님이 할아버님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된 겁니다. 이 할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 덕분에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이 친구를 보러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보이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20대 청년과 편지를 주고받으시는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은 70살에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였지요. 그 봉사 모임에서 20대 중반의 여자 청년과 함께 일하게 되셨답니다. 처음에는 젊은 청년이 어르신을 불편해할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머님의 동화 읽는 실력에 감탄하더랍니다. 선생님, 어쩜 그렇게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들어요. 이 한마디에 어머님은 감동하셨답니다. 평생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친해진 두 분이 지금은 편지를 주고받으신답니다. 요즘 세상에 편지라니 신기하지요? 이 청년이 해외로 일하러 가게 되면서 이메일은 빠르지만 마음이 안 담긴다며 손편지를 주고받자고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고 가신답니다. 어머님은 이 편지를 쓰시는 시간이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네, 손녀뻘 되는 아이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 편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 이야기는 손주의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된 어느 할머님의 감동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은 손주가 친구를 집에 자주 데려오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난히 할머님과 이야기를 잘 하더랍니다. 학교 끝나고 놀러 오면 꼭 할머님 옆에 앉아서 할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 그 시절 음식은 뭘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른 아이인가 보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할머님을 찾아오더랍니다. 손주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손주 친구가 더 자주 오는 겁니다. 할머님이 궁금해서 너는 왜 나를 자꾸 보러 오니?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할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할머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한참을 우셨답니다. 지금 이 할머님은 80대 중반이신데 이 청년과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계십니다. 청년이 결혼할 때도 할머님을 모시고 갔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가장 먼저 알렸답니다.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자기 부모처럼 간호해 주었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이십니다. 다만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여셨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서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만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통하는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7가지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맞는 곳을 한두 곳만 선택해 시작해 보세요. 첫째,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입니다. 이곳은 젊은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세대가 섞인 수강생들이 모입니다. 서예, 한문, 노래, 그림, 악기, 외국어 등 배우고 싶은 것 하나를 선택하셔서 등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시면 얼굴을 익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배움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둘째, 지역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지역 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여기에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동네 청소, 독거 어르신 방문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지요. 봉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단골 가게와 동네 카페입니다.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자주 가는 단골 가게 주인이나 직원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 빵집, 식당, 꽃집 등을 꾸준히 방문하시면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어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이 꽃 정말 예쁘네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셔서 어르신 단골이 되면 젊은 주인과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종교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신다면 청년 모임이나 세대 통합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종교 공동체는 원래 세대를 아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종교가 없으시다면 종교와 무관한 지역 모임도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 모임과 산책 동호회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모임은 말보다 행동으로 친해지기 쉽습니다. 동네 산악회, 걷기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 요가 수업 같은 곳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끼리는 쉽게 친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은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지요. 여섯째, 손주를 통한 만남입니다. 손주가 있으시다면 손주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집에 놀러오는 손주 친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할머님 이야기처럼 손주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곱째, 온라인 취미 모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취미 모임 앱이 많이 있지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식이나 손주 혹은 앞서 말한 문화센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온라인 모임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하나를 정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용기를 내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젊은이들과 진짜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어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잔소리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래? 너희 세대는 참 어려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젊은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그렇구나. 어떤 점이 힘드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비판 대신 관심, 평가 대신 공감입니다. 둘째, 귀 기울여 들어주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는 어떤 생각이었어? 이렇게 더 물어봐 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바쁜 세상에서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경청하는 어른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셋째, 가르치려 들지 않는 어른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고민을 들으면 바로 답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 이래.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젊은이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정말 조언을 원하면 먼저 물어볼 겁니다. 넷째, 나이를 내세우지 않는 어른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태도는 관계를 망칩니다. 젊은이들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로 서열을 만들지 마시고 사람 대사람으로 만나세요.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감동하는 어른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어른입니다. 젊은이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요즘 유행하는 것을 물어보고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나는 이미 다 안다는 태도는 치명적입니다. 배우려는 어른에게 젊은이들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여섯째,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어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반말부터 쓰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젊은이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친해진 다음에는 상대방이 편하게 생각하는 호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투가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존중하는 말투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일곱째,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이를 만나면 자기 과거 이야기만 1시간씩 하십니다. 그런데 젊은이 입장에서는 이게 고역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10분 했으면 상대방 이야기도 10분 들어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 어르신은 정말 편해. 저 어르신과 이야기하면 즐거워.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래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도 계속 만나고 싶은데 매번 공허한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와도 새롭게 만나는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 대신 현재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현재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요즘 너 뭐해? 요즘 무슨 생각 많아? 요즘 너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뭐야?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겠지만 점점 현재의 자기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둘째, 불평 대신 꿈을 나누어 보세요. 오래된 친구들끼리는 불평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꿈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요즘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친구들도 자극을 받아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모임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매번 같은 식당에서 밥만 먹는 대신 다른 활동을 해보세요. 함께 전시회 가기, 함께 영화 보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무언가 배우기. 경험을 공유하면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앉아서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만남이 됩니다.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5분이 함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70대 중반이신데 몇 년 전에 모임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제안하셨답니다. 우리 만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이제 같이 뭔가를 해볼까? 처음에는 다들 반대하셨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창피해서 어떻게 해? 체력이 안 돼. 이런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그 한 분이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 5분이 함께 동네 그림 교실에 등록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셨답니다. 손도 떨리고 색도 잘 안 맞고 손도 삐뚤삐뚤하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기더랍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가 달라진 겁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감상하고 새로 배운 기법을 이야기하고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 건강 이야기, 불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랍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5분은 작은 그룹 전시회도 여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친구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50년 친구인데 새로 사귄 친구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노력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갱신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핵심은 용기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제안하면 관계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친구는 뿌리가 되어주고 젊은 친구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통하는 젊은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친구를 만나려면 집 안에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문화센터, 봉사활동, 단골가게, 종교 공동체, 운동 모임, 손주 친구, 온라인 모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용기 내어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만났을 때는 잔소리하지 않기, 귀 기울여 듣기, 가르치려 들지 않기, 나이 내세우지 않기, 새로운 것 배우려 하기, 존중하는 말투 쓰기,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기, 이 7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과거 이야기 대신 현재 이야기, 불평 대신 꿈 이야기, 먹고 마시는 모임 대신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모임. 이렇게 방식을 바꾸면 50년 친구와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의 진짜 비결은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어린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노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 줍니다. 그때 진짜 우정이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친구입니다. 20살 차이가 나도 40살 차이가 나도 마음이 통하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겨울도 따뜻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안에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를 알아보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식이나 손주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동네 단골가게 주인이나 직원에게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한 인사를 건네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서 우리 이번엔 뭔가 같이 해볼까 하고 제안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래된 친구의 따뜻함과 새로운 친구의 신선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풍요로운 노년, 매일이 기대되는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70대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할 5가지 취미입니다. 어떤 취미가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풍요롭게 해줄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통하면 친구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